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궤도 류팽을 창조한 모리스 르블랑의 바네트 탐정사무소입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와 파리 경시청을 상대로 눈부신 대활약을 하여 온 세상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바 있는 궤도 류팽이 이번에는 짐 바네트라는 이름으로 사립탐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경시청 코앞을 골라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참 대담하기 짝이 없는 도둑이죠. 오늘은 바네트 탐정의 첫 번째 사건 진주 목걸이의 행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괴상한 사건들을 과연 바네트 탐정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네트 탐정사무소 모리스 르블랑. 첫 번째 이야기 진주 목걸이의 행방. 파리 교외의 생제르맹은 훌륭한 큰 저택이 모여있는 고급 주택가다. 작은 숲처럼 무성한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서 있는 아름다운 흰 건물은 아세르망 남작의 저택이다. 아세르망 남작은 이제 6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 건강하지는 않다. 몇 주일 전부터 심장이 죄어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침대에 죽 누워만 있다. 병세는 좀 어떠세요? 주사 맞고 나서 조금은 편해지셨나요? 남작 부인 발레리가 들어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고맙소. 많이 좋아졌소. 다행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해서 발작이 또 일어나면 큰일이니까요. 부인은 남작의 담요를 매만져 둔 뒤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방금 사립탐정이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이래요. 부인이 내민 큰 명함에는 바네트 탐정사무소 짐 바네트 무료 조사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이 짐 바네트란 사립탐정은 대단한 솜씨꾼으로 지금까지 복잡하고 괴상한 여러 사건들을 보기 좋게 해결했다고 하는군요. 그거 다행이군. 경찰도 애를 먹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인데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군. 그래, 그 사립탐정의 의견은 어떻소?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지금 막 왔으니까요. 그럼 곧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줘 조사를 시작하도록 해요. 네. 부인은 응접실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팔꿈치와 소매뿌리가 닳아 나슬나슬 떨어질 듯 몹시 낡아빠진 검은 옷에 꾸깃꾸깃한 넥타이를 맨 남자가 부인이 돌아오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큰 키에 어깨가 넓은 다부진 체격으로 얼굴은 쇠로 된 탈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고 험상궂게 뼈가 툭툭 붉어져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가난한 티가 나고 초라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탐정일 수 있을까 하고 부인은 속으로 약간 실망했다. 그러나 그는 똑바로 부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사건 내용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부탁합니다. 네. 지지난주 일요일 밤 새벽 4시쯤 무슨 소리에 잠이 깨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쪽이었나요? 침실 옆에 있는 내 거실 쪽이었어요. 나는 얼마 동안은 침대에서 꼼짝 않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병원으로 누워있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 칸막이 문을 열고 가만히 거실로 들어가 전등을 켰어요. 그랬더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장식장 위에 있던 작은 유리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안에 들어있던 작은 상아세군과 골통품이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무서워서 남편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걱정이 된다면서 즉시 하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문단 속에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도 숨어든 것 같지도 않다고 하인은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몹시 염려를 하며 아침이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뭐 밝혀진 거 있습니까? 역시 문단 속에는 달라진 데가 없고 범인이 어디로 숨어들었다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다는 거죠? 의자 밑에 반토막 난 초와 헌 나사 돌리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수도회사의 수리공이 남편 화장실에 세면대 수도꼭지를 갈았거든요. 경찰에서는 곧 수도회사의 주임을 불러 나사 돌리개를 보였죠. 그 주임은 틀림없이 자기 회사 직공의 것이라며 그 증거로 나무자루에 그 직공 이름의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수리공이 수상한 셈이군요. 네,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았어요. 하지만 그 수리공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은 그날 오후 휴가를 얻어 6시 브뤼셀로 가는 특급을 타고 사건이 있은 3시간 전에는 브뤼셀에 가 있었어요. 결국 알리바이가 성립된 거로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파리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네, 브뤼셀에서 꽤 화려하게 돈을 쓴 다음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취를 감춘 건가? 이 사건의 담당은 누구죠? 배슈 형사입니다. 아, 배슈. 그거 잘 됐군요. 배슈는 나와 친한 친구로 뛰어난 형사입니다. 그 친구라면 틀림없이 범인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죠. 그가 당신을 소개했으니까요. 그랬었군요. 배슈가 나를 소개해 주었군요. 바네트는 반가운 듯이 웃고 말했다. 부인, 배슈와 나는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배슈와 함께 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주 유쾌하고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에 이마를 대고 머리를 식히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조금 뒤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부인, 배슈는 범인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달아났다고 하던가요? 네, 들어온 흔적은 있으나 아무것도 도둑맞은 것은 없습니다. 그랬던가요? 바네트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애써 들어왔으면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부인께서는 범인이 들어온 것은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따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히 중대한 목적이 있었으며 그 목적은 부인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부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그런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자 바네트는 익살스런 웃음을 웃고 벽 한 곳을 가리켰다. 부인, 이 벽종이 밑에는 뭐가 있죠? 네? 뭐 말씀이신가요? 부인의 목소리는 약간 떨고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똑똑히 말씀드리죠. 얼른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 이 벽종이 부분은 들떠 있습니다. 아래 널빤지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비밀 금고라든가. 부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대체 이 바네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믿고 있는 배슈 형사의 친한 친구라는 것은 사실인가? 내가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슈 형사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금고가 이 벽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부인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뱀처럼 매서운 눈이 가만히 노려보자 그녀는 목류병자나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벗겼다. 벽지 밑의 벽에는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다. 하하, 역시 금고였군요. 부인께서는 남편 모르게 저 금고 속에 귀중한 물건을 감춰두었던 거죠. 이를테면 진주 목걸이라든가. 네? 부인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것을 흘끗 본 바네트는 입 언저리에 익살스런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비밀 장소에 숨겨둔 것이라도 냄새를 맡고 훔쳐내는 무서운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인께서 이런 금고를 애써 만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인은 점점 더 떨기 시작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글자를 맞춘 다음 열쇠를 찔러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서랍의 물건을 확인하자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남편도 모르게 서랍 깊숙이 숨겨놓은 아래쪽 고른 진주 목걸이가 하얗고 부드러운 빛을 풍기며 그곳에 있었다. 부인은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마음이 놓이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부인의 목걸이일까요? 아니, 무슨 그런 신뢰되는 말씀을. 부인은 화가 나 떠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목걸이입니다. 보석상에서 50만 프랑을 주고 산 목걸이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50만 프랑을 주고 사신 그 목걸이가 틀림없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조품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네? 부인, 잘 확인해 보십시오. 깜짝 놀란 부인이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 알 한 알의 구슬 크기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진짜는 크기가 빛깔이 쪽 고른 천연 진주인데 이것은 하찮은 싸구려 인조 진주였다. 부인은 새파래졌다. 가짜 목걸이가 그녀의 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부인은 긴 의자에 주저앉듯 넘어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인, 힘을 내십시오. 내가 기어코 범인을 찾아 목걸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네트 탐정사무소에는 뛰어난 사원들이 많습니다. 나도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랜 경험과 실력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꼭 만족한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 바네트 탐정은 힘주어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곧 수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우선 부인과 가까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하인이라든가 드나드는 장사꾼, 그 밖에 부인의 친구들. 바네트는 말을 우물거렸다. 그리고 몹시 거북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부인의 남편인 아세르막 남작에 대해서도. 남편까지도요? 물론 형식적인 것입니다만 그날 밤 댁에 있던 사람은 모두 조사해야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탐정이란 직업의 어려운 점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게 보이는 점입니다만
모든 사람을 일단은 의심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혐의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벗겨진 사람을 하나하나 빼게 되면 맨 나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그 사람이 진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장님께서 제일 먼저 혐의가 풀릴 것이 뻔합니다. 그럼요. 남편은 쭉 병으로 누워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인께서 병환 중이시지만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이 방으로 몰래 들어와서 수리공이 버리고 간 초에 불을 붙이고 금고를 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인께선 다이얼 글자도 문을 여는 방법도 알고 있고 맞는 열쇠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가짜와 바꿔치고 돌아갈 때 그만 배관공이 입고 간 나사 돌리개를 발로 밟아 비틀하는 바람에 장식장의 몸이 부딪혀 유리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집안에 있는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천만에요. 남편은 그런 짓을 할 분은 아니에요. 그런 신뢰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뢰되는 점은 용서를 빕니다. 바네트는 머리를 숙여 보이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부인, 그 모조품 목걸이를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4년 전에 목걸이를 샀을 때 남편이 이 모조품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 대단치 않은 모임이나 간단한 외출 때는 이것을 달도록 말이에요. 결국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당신이 언제나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요.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토막토막 대답했다. 바네트의 입 언저리에 먼지 가닥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가 살짝 떠올랐다. 그 모조품이 어떻게 그 금고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바네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흘끗 옆눈으로 부인을 보았다. 그건... 남편도 그것을 도둑 맞고 범인이 그것을 금고에 진짜와 바꿔친 것이 아닐까요? 부인은 모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부인, 그 밖에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없어요. 더욱 이상하군요. 범인은 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짜와 바꿔쳐서 부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애를 태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면 당신을 미워한 나머지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세상에는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어서 서로 상대를 미워하면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악랄한 장난을 치는 일이 있는데 설마 두 분께서 그럴 리 없겠죠. 두 분이 사이좋은 부부라는 건 세상이 널리 알고 있으니까요. 바네트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흘끔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쑥스런 듯이 눈을 피했다. 남작 부인 발레리는 중년을 지나 약간 뚱뚱한 편이었지만 키가 크고 기품이 있는 아름다운 귀부인이었다. 30년 전에는 세계의 미인 발레리라고 불리며 젊은 신사들의 우상이었고 파리 사교계의 여주인공이었다.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은 아세르망 남작은 큰 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유명한 부자였으므로 그녀는 온갖 사치를 마음껏 누리며 사교계의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 때문에 과히 평은 좋지 않았다.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달리 이유가 있어서인지 남작도 요즘은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차갑게 대하는 모양이라는 소문이었다.
이혼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런 것을 바네트가 설마 두 분이 그럴 리야 라고 했기 때문에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했던 것이다. 바네트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말했다. 아무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나도 있는 힘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배슈 형사와 협력해서 꼭 만족할 수 있게끔 해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만 볼 일이 계시면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무소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부인,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는 귀부인에 대한 인사로서 부인은 하얀 손끝에 가볍게 입술을 댔다. 그 손가락이 약간 떨고 있었다. 바네트가 돌아간 뒤 부인은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리며 나긋나긋한 하얀 손가락으로 이마를 누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저 바네트란 사립탐정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눈과 입 언저리에 그 이상야릇한 미소. 그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 비밀까지 꿰뚫어 보는 눈 같았어. 그리고 그 입 언저리의 미소는 사람의 약점을 비우는 악마의 웃음 같았어. 그 사람은 첫눈에 내 비밀 금고를 알아냈지. 사립탐정이란 그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무섭고 기분이 나쁘다. 아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우리 부부의 사이가 몹시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의 태도로 보아서는 이혼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빈정거리는 말을 한 거야. 그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을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나도 남편의 짓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해. 하지만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해? 어떤 목적에서? 그리고 진짜 목걸이는 어디에 둔 것일까? 부인은 그날 밤 배슈 형사를 불러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목걸이는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세르막 남작은 매일 밤 잠 오는 주사를 맞기 때문에 한 번 잠들면 절대로 깨지 않았다. 배슈 형사는 남작의 침대 밑까지 뒤졌으나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나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바네트 탐정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배슈 형사는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부인은 아무래도 그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바네트를 만나는 것이 꺼림칙해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동안 일이 갑자기 나빠졌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남작의 침실로 들어가 보니 남작은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랐지만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하니 그대로 가만두어야만 한다는 주의를 받은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재빨리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맥은 겨우 뛰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한지 남작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괴로워. 심장 발작이야. 기운을 차리세요. 곧 의사가 와요. 물. 부인은 세면대의 컵을 수도꼭지에 대고 마개를 틀었다. 당황한 나머지 너무 세게 틀어서 물이 힘차게 흘러나왔다. 물은 컵을 하나 가득 채우고 배수관 구멍으로 소용돌이치며 흘러들어갔다. 그 소리를 듣자 남작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뭔가 말을 하려는 건지 웃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입에 부인은 컵을 대주었다. 그러나 남작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부인이 마개를 막지 않은 채 둔 수도꼭지에서 물이 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눈이 웃는 것처럼 보였다.
발레리. 남작이 낮은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부인은 몸을 구부리고 귀를 남편의 입에 가져다 붙였다. 남작이 목쉰 소리로 띄엄띄엄 속삭였다. 진주 목걸이 없어졌어. 나는 이제 죽어. 죽기 전에 하고픈 말이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너는 내 재산과 결혼했어. 부인은 얼굴이 파래져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남작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무서운 힘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으로 확 끌어당기고 띄엄띄엄 말을 계속했다. 너는 내 재산이 탐이 났어. 애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어. 너는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 귀족의 아내다운 품위도 자존심도 없어. 욕심 덩어리였어. 나는 너를 벌 주고 싶었어. 지금 벌 주고 있다. 내 사랑을 배신한 복수로. 목걸이는 사라졌어. 그리고 흘러갔다. 발레리, 잘 들어라 저 물소리를. 그대가 목숨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던 목걸이가 죽어가는 소리다. 어둡고 캄캄한 땅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다. 그것과 함께 너의 차가운 마음도 절망과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목걸이가 너의 차가운 영혼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리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뚝 끊어졌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희죽 웃으며 부인을 바라본 채 숨이 끊어졌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남작은 죽은 것이다. 그의 입 언저리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야릇한 차가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부인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남작의 사촌 누이인 두 사람이 달려왔다. 두 여자는 뼈가 붉어지고 삐쩍 마른 몸매에 심술궂게 보이는 차가운 눈을 가진 늙은 처녀들이었다. 부인에게는 남작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준비도 둘이서 다 해치웠다. 부인은 거실에 틀어박혀 분하고 슬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부인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다. 남작의 유언 공증인이었다. 공증인은 정중히 위로의 인사를 마친 다음 말했다. 부인, 20년쯤 전에 남장님께서 유언장을 쓰시고 서명을 한 다음 부인께 주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남편이 죽은 뒤 재산을 모두 내게 넘겨준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그랬었군요. 그 유언장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부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남자께서 바로 지난달 새로운 유언장을 쓰시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어째서죠? 남작은 마음이 변해서 부인께 드린 유언장과 틀린 두 번째 유언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언 공증인은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멋대로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법률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부인이 가지고 계신 유언장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직접 말할 수가 없어 부인께 말씀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유언장도 남장님께서
내게 읽어 들려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규칙입니다. 세상에. 남장님은 두 번째 유언장 내용을 내게 읽어주시고 서명을 한 다음 거실 책상 서랍에 넣고 봉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장님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거든 공증인인 내가 입회한 자리에서 이것을 꺼내 유족들에게 넘겨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부인의 얼굴은 무서운 불안과 분노로 파래졌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준다고 쓰여 있다. 이것은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 쓴 것이다. 그 뒤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는 이혼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유언장은 그 무렵에 쓴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쳐 쓴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공증인을 불러 새로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에게는 단 한 프랑도 주지 않고 모두 저 두 사촌 누이에게 준다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게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부인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부부의 사이가 험악해지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을 때 남작은 부인에게 억지로 권해 보석들을 모조리 팔아 그 돈으로 진주 목걸이를 사게 했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지금 모조품과 바꿔치기 당한 것이다. 그 일로 미루어 보아 두 번째 유언장도 부인에게 한 프랑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틀림없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큰 저택에서 당장 쫓겨나야만 한다. 남작의 사촌 누이들은 사정없이 부인을 내쫓을 것이다. 그런데 부인은 친척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다. 양로원으로 들어가던가 거지가 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는 데다 허영심이 강한 그녀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있었던가. 부인은 남작이 죽을 때 띄엄띄엄 하던 말을 생각하며 남자의 원한이 이토록 무서운 것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두 번째 유언장의 봉인이 뜯기는 날은 부인이 이제까지의 화려한 생활에서 비참한 생활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날이다. 부인은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앉지도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에 아름답던 얼굴이 바짝 여이고 창백할 대로 창백해졌다. 눈만 번쩍번쩍 미친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바네트 탐정이 다시 찾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 낡아빠진 헌옷 대신에 파리의 인류 양복점에서 특별히 맞춰 입은 듯한 딱 들어맞는 신사복으로 차려입고 실크 해트를 가슴에 대고 있었다. 새로 만든 탈을 쓴 듯한 무표정했던 얼굴은 생기로 넘치고 있었다. 외알 안경을 쓰고 팔에는 황금 손잡이에 지팡이를 끼고 있다. 오, 부인, 이번에 참으로 뜻밖의 일을 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에 마지 않습니다. 바네트 탐정은 남작의 갑작스런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깊은 동정과 따뜻한 마음이 깃든 말로 부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부인은 눈물겹도록 기뻤다.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 한 말과 두 번째 유언장 이야기와 두 사촌 시누이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다. 줄곧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바네트가 말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기막힌 속임수에 걸려들었군요. 속임수라뇨? 무얼 말씀인가요? 남작의 속임수입니다. 돌아가신 남작이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숨겨둘 곳까지 남작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남작은 부인을 깊이 미워하고 있었어요. 복수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복수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아주 짓궂고 심술궂은 복수로 당신을 실컷 괴롭히며 마음껏 웃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작이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 보다 심술궂은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작은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이라면서 수리공을 불러 그자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교묘한 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면대 아래 배수관은 바깥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배수관을 조금 위로 꼬부려 두었던 것입니다. 수리공은 뭔지 까닭도 모른 채 해달라는 대로 해준 다음 큰 돈을 받고 브뤼셀로 놀러가 버렸죠. 남작은 그 뒤 부인께서 외출한 틈을 타 비밀 금고의 목걸이를 모조품과 바꿔 진짜는 배수관 구멍에 빠뜨려 두었던 것입니다. 목걸이는 구부러진 배수관 모서리에 걸린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자 남작은 심한 심장 발작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 보고 물이 먹고 싶다고 한 겁니다. 당신은 당황한 나머지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 그대로 두었고 물은 세차게 흘러나와 목걸이를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물소리를 들은 남작은 이것으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목걸이를 당신이 직접 하수관으로 흘려보낸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얄궂은 미소를 띄웠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지었던 이상한 미소를 생각하며 아, 그런 심술궂은 웃음이었구나 하고 짐작이 갔다. 알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목걸이를 내 손으로 하수관에 흘려보내게 한 뒤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차가운 미소를 지었던 것이군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냉혹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내게서 목걸이를 빼앗고 유산도 도로 빼앗고 말았어요. 부인은 눈물로 흠뻑 젖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쥐어짜듯 꼭 잡았다. 부인, 목걸이는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네트 탐정이 호주머니에서 꺼낸 목걸이가 진주빛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부인은 놀라 말도 못했다. 모조품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쩜,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나는 비밀 금고의 목걸이가 모조품과 바꿔치기 당한 것과 수리공의 나사 돌리개가 떨어져 있는 것, 수도꼭지를 수리한 것, 그 수리공이 브뤼셀에서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쓴 점에서 남작의 속임수란 것을 짐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뒤질 때 배수관 구멍에 이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두었던 것입니다. 부인께서 열어둔 수도꼭지에서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남작이 부인을 비웃고 있을 때 목걸이는 이미 내 탐정사무소 금고 안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인은 말도 못하고 바네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달을 쓴 것처럼 무표정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기분 나쁜 사나이라고 경계했던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탐정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탐정료는, 아니 수고에 대한 사례금은
얼마나 필요치 않습니다. 바네트 탐정사무소는 이 명함에도 쓰여 있듯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경찰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딱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 희망을 말씀드릴까요? 이 목걸이를 내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건... 물론 거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팥이라는 말이죠. 분명 이건 50만 프랑에 사셨다고 그랬죠? 네, 보석상에서 50만 프랑으로 샀어요. 그 20배로 사겠습니다. 1000만 프랑을 드리죠. 네? 1000만 프랑? 그렇습니다. 1000만 프랑은 아세르망 남작의 유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잃었죠. 남작은 그 두 노처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으니까요. 그래요. 남편이 유언장을 새로 썼다고 공증인이 말했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그 대신 내가 1000만 프랑으로 이 목걸이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사회봉사를 하는 가난한 탐정사무소 사장이므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 프랑에 해당되는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바네트는 호주머니에서 꺼낸 큰 봉투를 열고 종이를 한 장 빼냈다. 이것은 남작의 2번째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남작이 두 사촌 누이에게 1000만 프랑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규정대로 수입인지도 붙어 있고 남작의 서명도 있으며 공증인의 서명도 되어 있으므로 어김없는 유언장입니다. 이것이 공표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첫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되어 당신은 단 한 프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노처녀는 무서운 욕심쟁이로 마음이 냉혹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동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큰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작도 그녀들을 몹시 싫어하며 친척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한 나머지 그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당신을 불행과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조사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에서 목걸이를 꺼낸 날 밤 비밀 금고에서 이것을 꺼내왔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사립탐정 겸 이상한 도둑이라고나 할까요? 바네트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진짜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도로 넣고 2번째 유언장을 탁자 위에 놓은 다음 부인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성큼성큼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태도는 정말 당당하고 귀부인에게 대하는 예법도 몸에 익힌 훌륭한 신사였다.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부인, 남작은 1000만 프랑을 당신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로써 당신도 남작의 영혼을 위로해드릴 수 있겠지요. 남작도 외롭고 쓸쓸한 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당신은 그 남작의 유산으로 옛날처럼 사교계의 꽃이 되고 여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조품 목걸이도 당신의 그 아름다운 백조 같은 목을 장식하면 아무도 모조품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는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멋진 손놀림으로 외알 안경을 고쳐 쓰고 실크 해트를 가슴에 갖다 붙인 후 황금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낀 채 천천히 나갔다.